18과에서 배울 구문은 무엇 하자마자 무엇 하다. 즉 A와 B의 연결되는 동작에 텀이 없는 곧바로 이어진다라는 의미를 지닌 구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구문 역시 다양한데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부터 살펴보시죠. 이, 찌어, 이, 찌어. 이 구문은 각각이 지니는 단어의 의미만 기억한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즉, 이, 한 번, 찌어, 곧. 한 번 뭐뭐 하면 곧 비하다. 따라서 이 A, 찌어 B 하면은 한 번 A 하면 곧 비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니 A 하면 곧 비하다. A 하자마자 비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물론 찌어 대신에 变이라는 단어로 바꿔줘도 의미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变은 찌어의 원yen, 문헌체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문 살펴보시죠. 所有工人一听到罢工消息就离开了工厂。所有工人一听到罢工消息就离开了工厂。所有 있는 바 따라서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했죠. 모든 노동자, 중국어에서 노동자는 주로 공인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모든 노동자는 听到 들었다. 동사 뒤에 따오가 오면 도착이니까 완결을 뜻하죠. 따라서 罢工消息 여기 罢工의 빠는 파업하다의 파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꽁이라는 것을 파업하다는 뜻이니까 한국어의 파업이 중국어로는 罢工이 됩니다. 모든 노동자가 파업 소식을 듣자마자 곧 离开了工厂 공장을 떠났다. 따라 읽어보시죠. 离开 离开 리는 떠날 리자입니다. 떠나다. 어떤 것을 벗어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카이는 닫혀있던 것이 열린다는 뜻이니 역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같은 의미를 두 단어로 만들어준, 즉 짝수를 만들어준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2. 机器一响了怪声就坏掉了。机器一响了怪声就坏掉了。 기계가 怪声 怪는 기괴하다의 괴자죠. 이상한 소리를 响 울릴 향자니까 기계가 괴상한 소리를 한번 울리더니 곧坏 망가졌습니다.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掉라는 단어가 붙으면 뭐뭐 해버리다 라는 뜻이 된다고 했었죠. 따라서 坏了 하면은 고장나다인데 坏掉了 해버리면 고장나 버리다 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겠습니다. 예문 3. 对方一有动静你就马上通知我吧。
对方一有动静，你就马上通知我吧。对方 상대방의有动静, 동정, 낌새, 움직임이죠. 움직임이 있으면 너는 곧 马上 서둘러서 곧 通知我吧 나에게 통지해 주렴, 알려주렴. 예문사 他一放寒假就去滑冰他一放寒假就去滑冰 그는 放假 방학을 한다는데 이때 한이라는 단어로 假 휴가, 방학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죠. 따라 읽습니다. 放假, 放假. 假는 假, 假. 두 가지 성조를 가지는 포인트, 또인트입니다. 여기에서는 휴가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假 사성으로 발음해야 되죠. 假 휴가, 방학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죠. 이를 내려놓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放이라는 내려놓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써줍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放假.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휴가, 어떠한 방학인지를 수식해주기 위해서는 바로 명사인 假 앞에서 수식을 해줘야 되니까 방금처럼 춥다, 추울 한자인 한을 써주거나 또는 덥다라는 의미의 더울 서자를 붙여줌으로써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겨울방학을 하다 放寒假 여름방학을 하다 放暑假 이처럼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겨울방학을 하다 放寒假 여름방학을 하다 放暑假 滑冰이라는 단어는 화, 미끄러질 활자죠. 따라서 우리 자동차를 더 잘 가도록 엔진이 미끄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기름 윤활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행기가 쉽게 뜨고 쉽게 내리도록 하는 곳 활주로라고 하죠. 이처럼 활자를 써서 미끄러지다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리고 빙, 얼음, 빙판을 미끄러지는 것이니까 바로 스케이트를 타다라고 풀이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 읽습니다. 滑冰, 滑冰. 그렇다면 스키를 타다. 이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써줌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滑雪, 滑雪. 눈, 설자, 눈을 미끄러지듯 하는 것이니까 스키 타다가 되겠죠. 이어서 두 번째 구문을 살펴보십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깡, 찌오, 깡, 찌오. 지금 보시는 이 깡이라는 단어는 방금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요. 방금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깡차이, 깡차이. 다음은 깡깡,
깡깡. 이 깡차이와 깡깡은 모두 막, 방금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깡차이는 명사, 깡깡은 부사로서 놓이는 위치가 달라진다는 점, 이미 기본편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깡지오 구문에 있어서 깡은 바로 깡깡 부사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방금 A에서 곧 B하다니까 A 하자마자 B하다라고 풀이할 수 있는 겁니다. 역시 지오 대신에 비엔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예문 봅니다. 天刚亮他就起床了天刚亮他就起床了 하늘이 막 밝아지자 그는 곧 起床 床 침대 상자죠. 침대에서 일어났다. 기상했다. 예문이 食堂刚开门客人们就都开始排队了食堂刚开门客人们就都开始排队了 식당이 막 문을 열자 客人们 손님들은 곧 모두가 开始 시작했어요. 뭐를? 排队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排队排队 队라는 것은 무리지요. 대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대, 부대처럼 어떠한 무리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 대자죠. 그런 무리들이 파이, 줄을 선 겁니다. 이 파이는 따라서 운동 경기에서도 쓰죠. 바로 따라 읽어보시죠. 파이치요. 파이치요. 배구입니다. 배구는 어떻게 하는 경기예요? 선수들이 각자가 정해진 위치에 서서 마치 줄을 쓰듯이 경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치오, 배구라고 합니다. 따라서 파이도에 줄 서다. 세 번째 구문은 따라 읽어보시죠. 차이, 지오, 차이, 지오. 우리는 차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비로소라는 의미로 종종 풀이하는데 기본편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듯이 이 차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방금 막이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중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 才回来呢? 才回来呢? 이제 막 왔는데, 이제 막 돌아왔는데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따라서 才 방금, 막 하자마자 就 곧 하다니까 역시 A 하자마자 B 하다. 두 번째로 설명드린 깡, 지오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문 따라 읽어보시죠. 姐姐才回家就睡觉了姐姐才回家就睡觉了 누나, 언니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곧 잠을 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차이 지어의 형태는 방금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즉 앞에서 설명드린 이 지어 또는 깡 지어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형태가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전개됨을 나타낼 수도 있는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차이는 방금 막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겨우 단지로 풀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지어는 취해, 오히려 도리어라는 의미로 바꿔 써줄 수도 있죠. 예문 2 따라 읽어보시죠. 他才洗澡不久就又流了大汗。他才洗澡不久就又流了大汗。 그는 방금 샤워를 해서 不久 오래되지 않았는데 곧 또 流了大汗 많은 땀을 흘렸다. 이것은 A의 상황과 B의 상황이 서로 자연스레 연결되지 않는 거죠. 즉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음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 읽습니다. 流汗 流汗 한이라는 단어는 땀 한자죠. 왼편에 삼수변이 있고 오른편에 깐 또는 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깐 또는 깐, 따라서 오른편에서 발음이 왔죠. 그렇다면 왼편, 물수에서 뜻이 전달되어 온 거니까 이것은 싱성, 바로 형성 문자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땀은 물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죠. 또한 흘리다, 나다라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이때는 땀이 흐르다, 흐를 류자를 씁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流汗 流汗 혹은 우리나라도 땀이 나다라고도 쓰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추한, 추한이라고도 씁니다. 예문 3. 他才学了2个月的汉语就跟中国人会话。他才学了2个月的汉语就跟中国人会话。 그는 겨우 2개월의 중국어를 배웠을 뿐인데 곧 중국인과 회화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어는 뜻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도리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지어는 바로 취로 바꿔 써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他才洗澡不久却又流了大汗。他才学了2个月的汉语却跟中国人会话로 바꿔 써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水, 水. 이 水는 따를 숫자입니다. 이 따를 숫자인 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중국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인양学, 인양学, 음양학이 발달한 나라죠. 이 음양학을 대단히 중시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한 왕조가 들어섰을 때 그 나라의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 역시 음양학에 의존해서 나라의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수나라의 우원띠, 수의 우원띠, 수나라의 문제, 즉 수나라의 첫 번째 황제 임금이죠. 이 사람 역시 왕조를 설립하고 나서 이제 나라 이름을 지어야 했습니다. 국호를 정해야 하는데 당연히 점을 쳐서 국호를 정해야겠죠. 따라서 점성술사를 불러다가 나라 이름을 짓게 하니까 이 사람이 점괘를 통해서 얻은 글자가 바로 이 글자라는 겁니다. 수웨이. 그런데 누가 봐도 나라 이름을 이 수웨이로 정하는 것은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수웨이는 따를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움직이는 거죠. 한 나라는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게가 있어야 되죠.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자꾸 움직인다면 이것은 가벼운 거죠. 결코 나라 이름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성술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점괘를 내보라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이 글자만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나라 이름을 숫자로 정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때 옆에 있던 한 신하가 꾀를 내어서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어차피 이 글자를 국호로 정해야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수에라는 단어에 있어서 움직인다라는 표현은 바로 가운데 있는 책받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책받침만 뺀다면 움직이지 않겠죠? 따라서 나라 이름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충고를 해요. 이에 수 문제는 옳거니 하고 그 신하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단어가 바로 나라 이름 숫자가 되는 거죠. 따라 읽어보시죠. 수웨이, 수웨이. 중국어의 발음, 성조, 한국어의 도금은 두 단어가 모두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원띠, 문제는 나라의 국호를 바로 이 숫자로 정하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라와 당나라 사이에 바로 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운명은 어찌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결국 수나라는 수문제와 수양제 두 황제만을 거치고 망하고 말죠. 뭐 역사적인 이유로는 무리한 운하 건설, 지나치게 고구려를 치려다가 국력을 낭비한 점 등등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숫자가 역사적으로도 있는데 재밌게도 이 숫자는 따라서 딱 한 군데에만 쓰이고 다른 데에서는 쓰이지가 않는 글자로 남습니다. 바로 수나라 숫자라는 거죠. 참고하십시오. 따라서 수에이는 따를 숫자니까 수에이 A, 수에이 B가 된다면 A를 따라서 B를 따르다니까 A 하면 곧
비하다라는 의미로 의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쇠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뒤에 단음절의 동사가 옵니다. 즉, 한 글자만이 주로 온다는 것이죠.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随写随念随写随念随写쓰는 것을 따라서 随念읽는다는 얘기니까 쓰자마자 읽다, 쓰는 대로 읽다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다음 随做随吃随做随吃앉는 것을 따라서 먹다니까 앉자마자 먹다 또는 앉는 대로 먹다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8과 본문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뒤에 나오는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요. 잠시 후에 저는 그 문장을 2번씩 읽어드립니다.